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날이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벚꽃잎이 분분히 흩날렸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정임 씨, 이제 마음 편히 사셔도 되겠네요. 평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젠 해방이지 뭐.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제게 유배와 같았습니다. 45년간 남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눌려 지내온 내 몸은 이미 욕망하는 법을 잊어버린 말라비틀어진 고목과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손등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검버섯이 내려앉기 시작한 피부, 붉어진 힘줄. 이 육신 안에 아직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남아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샤워를 하며 온수가 등을 타고 흐를 때, 혹은 거친 수건이 가슴 끝을 스칠 때, 저는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밀한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온전히 타올라 본 적 없는 육체가 내뱉는 최후의 신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임 씨의 이야기. 제 이름은 윤정임입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그 이름은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힌 처녀 시절의 옷가지처럼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며느리라는 이름의 부속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조용하고 말이 없어야 해.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망한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손찌검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남자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겼고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불필요한 낭비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섹스란 애정의 확인이 아니라 가게를 잇기 위한 의무였고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기계적인 행위였습니다. 정임아, 불 꺼라. 그가 던지는 그 짧은 명령은 제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그의 손길은 늘 서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되었는지 원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이 끝나면 벽을 보고 누워 코를 골 뿐이었죠. 저는 차가워진 시트 위에서 천장의 무늬를 세며 제 몸이 그저 낡은 가구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비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은 제 눈물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낳아 키웠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는 단 한 번도 환희라는 것을 맛보지 못한 채 건조하게 늙어갔습니다. 손을 잡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진 세월. 저는 그렇게 무채색의 침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슬펐지만 그 슬픔 뒤에 이상한 해방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동네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무슨 글을 써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돌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색하게 서로를 훑어보고 있을 때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칠판에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겪어온 남자들과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라던 그에게선 오래된 책의 종이 냄새와 갓 구운 빵의 온기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수강생들의 글을 읽을 때도 건성으로 훑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과제로 쓴 글을 제출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의 산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제 목소리, 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다음 주 수업에서 그는 제 글을 읽고 난 뒤 안경을 벗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제 옷감을 뚫고 들어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훑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 선생님의 글에는 지독하게 억눌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실함이 글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잘 가공된 비단이 살갗을 스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원고지를 건네봤던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 아주 찰나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으로 제 전신에는 전기가 흐른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 질감이 제 피부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69 남자의 손이 이토록 뜨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심장이 아래쪽에서 뛰기 시작하는 기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제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늘어진 가슴, 주름진 배, 탄력을 잃은 팔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모든 것이 흉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고 우리는 문화센터 처마 밑에 나란히 섰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이미 우산을 쓰고 떠난 뒤였습니다. 정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그렇게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어깨가 젖으시겠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우산을 폈습니다. 검은색 우산이었습니다. 좁은 우산 속은 지독하리만큼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우산 천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깨를 맞대야 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우산이 휘청이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그의 체온은 평균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제 블라우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몸과 제 몸이 부딪혔습니다. 단단한 뼈의 질감. 그것은 남편의 무심한 접촉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정임 씨, 떨고 계시네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머리카락 한 가닥이 그의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뺨은 이미 홍조를 띠었고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우산이라는 작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서로의 채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제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제 마음은 완전히 눅눅해져 그에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느껴보는 진심으로 저를 향한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운 일일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감정을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제게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정임 씨가 글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책을 보여주기 위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정말로 책만 보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고 서재는 2층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는 차를 준비하러 나갔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홍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임 씨,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그의 무게로 살짝 기울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의 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빛, 모든 것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제 입에서 나온 가장 용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피부는 따뜻했고 수염이 까칠하게 제 손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정임 씨, 당신은 평생 당신의 몸을 타인을 위해서만 써왔죠. 오늘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쓰세요.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멈추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존중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 얼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의 입술을 느끼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서요.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저는 서툴게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늙은 제 몸이 그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보세요. 그가 제 손을 잡고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주름진 살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이 견뎌온 시간이 이토록 눈부신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정임 씨.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등을, 허리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제 몸의 지도를 그리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서 숨을 죽이는지, 어디에서 몸을 떠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하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70살에 처음으로 제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영혼의 숨을 불어넣는 부활이었습니다. 행복은 곧 시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성호 씨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아직 입술에는 그와 나눈 입맞춤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옷에는 그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문화센터 갔다 왔어. 문화센터? 오늘 무슨 요일인데 문화센터를 가? 엄마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이잖아. 제가 당황하는 사이 아들이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옷들은 다 언제 산 거야? 그리고 이 화장품들은? 엄마가 왜 이런 걸 써?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여자야.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엄마, 요즘 이상해. 화장도 하고 옷도 왜 이렇게 화려해?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어떤 남자랑 붙어 다닌다고 수군거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들의 외침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평생 욕망이 거세된 채 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박제된 어머니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내 아버지와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내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 나는 항상 참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나도 한 명의 사람이야. 여자야. 이제 조금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최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임 씨,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들분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놀랐을 뿐이에요. 엄마가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이 낯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욕심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갈게요. 이야기 좀 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아내랑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저도 다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혼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아니요, 있어요. 저도 아빠처럼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신다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치지 말고 후회하지 않게 조심히 하세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성호 씨와 저는 일주일에 2번 만났습니다. 때로는 전시회에 가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집이나 제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성호 씨는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저는 제 인생의 봄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임 씨, 결혼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나이에 결혼을요? 왜 안 됩니까?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저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요.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도 걱정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게요. 물론이죠. 제가 서두른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70번째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삶에는 기대할 것이 있었고 설레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목욕 소금을 풀어넣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욕실에 퍼졌습니다. 물결이 제 늘어진 가슴과 배를 간지럽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흉측하다고 고개를 돌렸을 제 몸이 이제는 대견해 보였습니다. 이 몸은 45년의 억압을 견뎌냈고 새 아이를 낳아 키웠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거울에 서린 김을 닦아내고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윤정임.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욕망하고 욕망받는 한 명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호 씨와 나누었던 따뜻한 밤의 기억들, 함께 걸었던 산책길, 손을 맞잡고 바라보았던 석양, 그리고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다정한 말들이 제 이름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각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깊이가 바다처럼 깊어지는 것임을. 생일 당일 성호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됩니다.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에요.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바다가 잔잔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가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70개의 초는 아니었지만 7개의 초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초를 끄고 나자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자 섬세한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임, 빛나는 이름.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세요? 마음에 안 드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평생 이렇게 제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고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은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제가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난로 불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고 저는 한참을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은반지였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놓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저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하겠어요.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날 밤 바닷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혼자서 혼인신고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임 씨, 우리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외로 아이들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박 선생님께서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게 보여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살의 신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처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장은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식장을 장식하고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장할 때 아들이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에 했던 첫 결혼식. 그때는 설레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성호 씨가 단 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례 없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저 박성호는 윤정임 씨를 제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 윤정임은 박성호 씨를 제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합니다. 평생 억눌렀던 제 목소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진짜 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와주었습니다. 정임 씨,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언니, 우리한테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저 혼자만의 용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많은 여성들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결혼 후 우리는 성호 씨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작은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45년간 혼자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조금 늦게까지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진하게 마셨고 저는 연하게 마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정임 씨, 아침 먹고 산책 갈까요? 좋아요. 오늘은 공원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의 부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저 부부도 우리처럼 손잡고 걷네요. 그러게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네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제게 음악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각 곡마다 담긴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임 씨, 이 곡 들어보세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예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답네요. 이 곡을 들으면 당신이 생각나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 안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느낌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제 감정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성호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써보세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억압받았던 시절, 제 목소리를 잃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를. 몇 달 후, 저는 그 글을 지역 문예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선되었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네요. 축하합니다, 작가님.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예지가 나온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7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55인데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행복한 시간은 계속되었지만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정임 씨,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렸네요. 병실에서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로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퇴원 후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경주의 고즈넉 한절, 전주의 한옥마을, 강릉의 바다. 정임 씨,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함께 와서 더 좋아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2입니다. 성호 씨는 71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고 여전히 서로에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확실히 늙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져봅니다. 윤정임, 빛나는 이름. 이 목걸이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것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부엌에서 성호 씨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임 씨,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저는 부엌으로 갑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과일. 소박한 아침이지만 행복합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 좀 쓰려고요. 당신은요? 저는 책 좀 읽으려고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할까요?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조용히 사시지.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나이라는 숫자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허기이자 육체의 갈증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듭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서 비로소 나의 이름을 되찾은 나 자신과 함께. 윤정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습니다. 문화센터 글쓰기 교실에서 강의하는 성호 씨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 강의실에 들러서 후배 수강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생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한 수강생이 묻습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작은 인정이 모여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성호 씨와 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석양이 집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정임 씨, 네,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걸어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임. 빛나는 이름. 여러분, 윤정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살에 찾은 진짜 사랑, 그리고 되찾은 자신의 이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욕망도, 사랑도, 꿈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랬죠.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삶. 하지만 윤정임 씨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도 괜찮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